저는 몸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잘 쓰러졌고, 지금도 너무 힘들면 마치 몸에서 셔터가 내려가듯 기절도 잘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것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왜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자기와 좀 다르거나 특이한 면모가 보이면 공주인 척 한다면서 괜시리 따돌리고 미워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다 픽 쓰러지는 저를 보며 처음엔 아이들이 걱정했지만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쟤 또 공주짓 한다며 뒤에서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어쩔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니 자연스레 성격도 좀 소극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도 대체 이 사람이 왜 날 좋아한다고 하지? 라는 의심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남편이 저한테 꾸준하게 다가와서 사랑 고백도 해주고 아껴주고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3년이나 쫓아다녔을까 싶었거든요. 참 구구절절 사연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 저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피하기도 하고 너무 가는 곳마다 눈에 띄니 무섭기도 해서 스토커 신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제 주변을 맴맴 돌고 제 주변 사람한테까지 지극정성인 걸 보고 저도 서서히 마음을 돌렸죠. 오죽하면 회사 직원들이 남편 이름도 모르고 그냥 등신뿌리라고 불렀어요. 자기 한몸 불살라서 훨훨 저를 향해 타오른다고 말입니다. 그 별명이 생긴 날 있었던 일도 정말 여러 사람 입에 오랫동안 오르내렸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매주 수요일에 전 직원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은 월요일에 그런 회의를 하는데 저희 회사는 대표님이 토, 일, 월 3일간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셔서 늘 수요일 회의였거든요. 비가 오는 여름날이었고 다들 무기력하게 앉아 진도 안 나가는 회의를 하며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인데 라는 실없는 농담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배달이요 소리와 함께 누가 회사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배달원의 팔에는 정말 한아름의 빨간 장미가 들려 있었고 양 옆에는 커피와 케이크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대량의 배달을 하면서 배달원은 잔뜩 지친 모습이었고 그 비 맞은 생쥐꼴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꼭 이런 날 이렇게 많은 배달을 시켰어야 했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길래 민망하게 꽃과 커피와 케이크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보낸 건가 봤더니 세상에 남편이더라고요. 꽃 하나하나, 커피와 케이크 하나하나에 대표님에서부터 직원들 이름이 다 붙어있고 비 오는 날 행복하시라고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일하시라는 메시지까지 써 있었습니다. 대표님서부터 직원들까지 근 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름이 붙은 꽃과 커피, 케이크를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부럽다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한번 이런 이벤트는 받아봐야 하는데 정말 부럽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솔직히 진짜 창피했어요. 소극적이고 눈에 띄는 거 싫은 성격인데 그날 이후 전 직원, 그 직원의 지인들까지 모두 저를 알게 되었거든요. 등신불의 그녀로 말이죠. 여튼 그런 사건까지 있을 정도로 남편은 제게 온몸을 바쳐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끈질긴 남편의 구애 덕에 저는 연애라는 걸 했고 연애하는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히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레이더라도 달려있는 것처럼 제가 꼭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면 어디선가 남편의 팔이 나타나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사실 시도 때도 없이 풀썩풀썩 쓰러지느라 제 다리는 온통 멈투성이에 팔이며 손가락, 다리, 갈비뼈까지 골절이 안 되어 본 것이 없었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남들 신선 신경 쓰지 말고 머리에 헬멧이라도 좀 쓰고 다니라고 그러다 머리 부딪혀서 큰일 날까봐 너무 겁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더 힘든 건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고 한 겁니다. 간혹 피를 보면 그대로 실신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저처럼 어떤 특정 자극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푹푹 쓰러지는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인 불명, 불치병에 가까운 진단을 받은 거죠. 그 얘기를 들은 게 제 나이 28살 때였습니다. 2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겠어요. 병원뿐 아니라 점집도 다니고 굿도 해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절에서 치성도 드렸습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빌고 애원했죠. 아니, 낫기를 원한 것도 아니니 원인이라도 알고 싶다고요. 그런데 결국 28년 만에 난 결론은 원인 불명이었습니다. 제가 또 얼마나 좌절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평생 이렇게 픽픽 쓰러지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옆에 있는 남편마저 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애한 지 2년 만에 그 사람한테 이별을 얘기하고 제가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참 그 사람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4일 만에 저를 찾아내서는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차라리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래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한 집에서 살아보기라도 하자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양쪽 집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심했죠. 저희 집에서 아픈 딸 그런 식으로 시집 보낼 수는 없다라고 반대하셨고 시댁 쪽에서는 평생 내 아들 병수발 시킬 거냐 절대 안 된다라며 반대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도 이해가 갔고 시댁도 이해가 갔어요.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그때도 남편은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에게는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 완벽한 사람이다. 단지 조금 잘 쓰러질 뿐이다 라면서 만약에 결혼을 반대하면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는 초강수까지 확 둬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을 잃을 수는 없으니 아픈 며느리 드리는 것으로 시부모님이 결정을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완벽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는 없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은 물론이고 엄마 역할을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이를 좋아하긴 했지만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어요? 그런 걸 남편도 어렴풋이 알았는지 저한테 아이 갖자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늘도 얄궂죠. 간절하게 아이를 바라는 집에는 그렇게 아이를 안 주시면서 우리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희 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을 가진 저희 집에는 덜컥 아이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두 줄이 선명하게 뜬 임신 테스트기를 보면서 저는 또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기절하고 일어난 순간 제 손에 들려있는 테스트기를 받아들고 옆에 앉아서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봤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 얼굴이더라고요. 뭐랄까, 평생 한 고지만 보고 걸어온 사람이 결국 그 고지에 꽂힌 깃발을 손에 쥐면 저런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따라다닌 것에서도 알 수 있듯 한번 꽂히거나 목표로 삼으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살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집요함이라는 것이 좋게 풀리면 꾸준함이나 진득한 노력형 인간으로 그 사람을 포장하지만 나쁘게 풀리면 질척거리고 미련 많고 소름 돋는 걸로 바뀌잖아요. 제 남편은 그 경계가 몹시 애매했습니다. 저를 쫓아다녔던 것도 사실 처음에는 스토커처럼 무섭게 받아들이다가 서서히 제가 마음 열고 그제야 참 우직하다 라는 시선을 바꿨던 거잖아요. 그런 성격이 일상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초에 한번 남편이 갑자기 열흘을 휴가를 내더라고요. 여름 휴가 월차 다 땡겨서 주말까지 낀 열흘을 꼬박 쉬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웬 휴가냐고 했더니 글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자기가 한번 끝장을 보고 싶은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엔딩을 보려면 열흘 내내 밤새고 해도 모자라다는 겁니다.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된 신혼인데 말이에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을 벌리고 멍하게 있었더니 이 사람이 점입가경 더 기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는 그냥
아이, 친정에 좀 가 있어. 어차피 나 게임할 때 뭐 밖으로 나오거나 밥대대에서 밥 먹거나 하는 거 없을 테니까 편하게, 응? 아니, 그러니까 게임하겠다고 지금 휴가를 낸 거야? 그리고 나도 집에서 나가라고? 한번 끝장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장모님이 와서 며칠 자고 가라고 하셨다며. 나 괜찮으니까 가서 쉬다 와. 어이가 없었지만 그 표정을 보니 싸운다고 해서 뭔가 바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한숨 푹 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차마 창피해서 가타부타 말은 못했지만 그러다가 8일째 되던 날 도저히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집에 왔다가 저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글쎄, 정말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온 거 있죠. 게임을 하는 컴퓨터가 있는 방을 열어보고 저 진짜 혼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가득하고 열흘 동안 정말 한 번도 씻지 않은 게 분명한 떡진 머리의 남편이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게임에 몰두해 있더라고요. 뭘 먹지도 않고 그저 마시기만 한 듯 에너지 드링크 캔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러다 사람 죽겠다 싶어 제가 다가가서 이제 그만하라고 좀 씻고 밥이라도 먹으라고 하며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그 바람에 뭔가 게임에서 잘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세상에, 야차처럼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며 나가라고, 너 때문에 망하지 않았냐고 사람이 거의 반 넘어가서 난리를 쳐댔는데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게임에 몰두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내 남편 맞나 싶어 한참을 그 성난 등만 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결국 그 게임의 끝을 본 거였죠. 그리고는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고 너무 놀란 얼굴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소리 질렀던 것을 모두 잊은 듯 그런 적이 없다는 듯 제게 다가와 당황하며 이러는 거예요. 뭐야? 언제 왔어? 거기 왜 앉아있어? 미친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왜 뭔데? 지금 내 모습? 뭐 좀 미친 사람 같기는 한데. 그래서 내가 열흘 뒤에 오라고.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야? 내가? 내가 언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차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는 언제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듯 뻔뻔하게 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쳤더니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냐. 나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가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듯 멍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생각이 안 나. 저기, 내가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가끔 그렇게 미친놈처럼 될 때가 있기는 하거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서 무릎까지 꿇고 펑펑 울더라고요. 나중에 친정 엄마한테는 말을 했었는데 엄마가 좀 특이하고 이상하기는 한데 사람이 너무 집중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도 남편이 너무 온 마음을 다해 빌고 또 빌길래 마음이 흔들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은 제게 목소리를 한 옥타브 이상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복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였죠. 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움직이며 제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에 집착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을 잊었죠. 제 앞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그런 모습을 숨긴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이후로는 집착을 느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행복하고 완벽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찾아왔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의 얼굴이 저를 울컥하게 한 거죠.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표정, 그 게임을 다 완주하고 난 뒤의 뿌듯함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한 얼굴 말입니다. 그 얼굴을 보고 저는 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번 쓰러지고 10번 기절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이 사람 품에 안겨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슬그머니 눈을 뜬 저를 보고 남편이 저한테 재차 묻더라고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이거 진짜야? 정말이야? 이거 꿈 아니지? 나 진짜 아빠 되는 거야? 그 남편에게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제 앞에서 남편은 그날 아주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특급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혹여나 또 쓰러지거나 다칠까봐 남편은 어디선가 휠체어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는 것 외에는 항상 이 휠체어로 움직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싫었어요. 제가 아무리 쓰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에 금이 가도 꼿꼿하게 걷는 걸 고집했던 이유는 휠체어를 타면 정말로 환자가 된 것 같을까봐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엄청 설득하더라고요. 고작 1년도 안 되는 시간이다.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옳은 판단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입덧과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예전보다 훨씬 자주 혼절을 했거든요. 그래도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 몸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서 몸이 다치는 일도 줄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저를 돌봐주셨고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은 잠 한숨 안 자고 버티는 사람처럼 회사에서 돌아오면 바로 저를 돌보고 그러다가 다시 출근하는 강행군을 했죠. 그렇게 뱃속의 아이를 잘 키워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할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왕절개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취가 또 잘 안 되는 체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절은 수시로 해서 자가 마취하는 것처럼 픽픽 잠들면서 인공적인 마취는 또 잘 안 되는 체질이래요. 그렇다고 자연분만을 하자니 힘주다가 기절해버리면 그것 또한 난감한 일이라 의사 선생님도 몹시 고민하셨습니다. 결국 최대치까지 마취를 해보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을 택했고 그렇게 20시간의 고생 끝에 저는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들을 품에 안았다고 표현은 했지만 아들을 안은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남편이 안고 둥가둥가 하면서 제 차례가 오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저만 바라보던 남편이 그렇게 아들만 바라보는 걸 보면서 사실 살짝 질투가 좀 나기도 했습니다. 당신 아들 낳으려고 나랑 결혼했구나? 어쩜 아들 낳고 나니 나는 본 척만 척도 안 하고 너무해. 아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예쁘니까 아들도 예쁜 거지. 아유 근데 이 녀석 벌써부터 이렇게 잘생겨서 설레면 어떡하지? 뭐가 잘생겨. 방금 꺼내가지고 빨갛고 쭈글쭈글하고. 내가 볼 때는 영 고구마 마탕같이 생겼는데. 야, 이 고구마 마탕이 뭐냐? 이렇게 잘생겼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그 어떤 연예인보다 잘생겼다. 남편은 완전히 아들 바보, 콩깍지가 씌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직장도 바꿨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집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투잡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수입은 좀 줄었지만 남편이 그게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한테만 아이를 맡겨 놓을 수가 없으니 밖에 나가서도 내내 불안할 거고 아무리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도와주신다곤 해도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결국 자기 손을 다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은 재택근무와 파트타임으로 일을 바꾸고 집에서 저와 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아이 키우면서 한숨도 다른 데 신경을 돌리지 못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남편이 너무 아이한테 잘하고 정말 전 먹인 거 외에는 거의 다 남편이 하니까 저는 오히려 할 일이 없어 집에서 띵까띵까 노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돌 지나고 어느 정도 컸을 때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영유아까지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돌이 지난 다음부터는 받아준다고 했다고 아이를 거기에 맡기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도 사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아이가 저희와만 있으면 발달이 늦을 것 같다는 걱정을 몇 번 하곤 했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품에서 떼어놓는 것 같아서 좀 겁이 났지만 그래도 잘 돌봐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봄 집에 가 있는 동안 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도 수시로 제가 기절을 했었기에
학부모들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만두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가르치는 건 꽤 잘 가르치는 편이라 학생들한테 인기는 좋았는데 말이죠. 공부방처럼 저희 집 한쪽을 꾸며놓고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꽤 소문이 잘 나서 대기까지 생길 정도로 안정적으로 공부방도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저한테 차라리 다 정리해서 제대로 된 공부방, 학원을 하나 내고 자기도 재택근무만 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돌봐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좋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모았던 거, 그리고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서 작은 공부방을 하나 얻고 새 식구가 살 수 있는 집으로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아, 이제야 안정적인 삶이 내게도 오는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는 잘 커주었고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돈도 어느 정도 벌리고 걱정할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그즈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완벽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뭐가 그렇게 완벽하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대답이 있습니다. 자기는 제가 잘 쓰러지는 사람이라 좋았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드라마에서 보면 여주인공들이 늘 픽픽 쓰러지는데 그걸 보면서 연약하고 여린 여자가 이상형이 된 것 같다나요? 좀 이상한 말이었지만 어쨌건 그런 남편의 취향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거니 뭐라고 하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여튼 드라마 주인공 같은 연약한 아내와 번듯한 아들이 있고 안정적인 지금 생활까지 뭔가 균형이 딱 맞는 완벽한 집 같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밀랍 인형을 늘어놓은 인형의 집을 꾸미는 듯한 그런 말투였거든요. 뭐랄까, 그저 자기가 꿈꾼 삶에 적절한 것처럼 느껴지는 연약한 아내와 번듯한 아들을 사서 구비해 놓은 후 만족해하는 것 같달까요? 하지만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싸울 것이 분명하니 일단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의 삶에 큰 불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사춘기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사춘기를 세게 겪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일단 기절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사춘기여서 엄마한테 딱히 짜증을 낼 기회도 못 잡았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워낙 말이 없고 자기가 몰두하고 싶은 것만 보는 성격이어서 시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나는 제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았어. 아니, 보통 사춘기 때 지 부모한테 소리라도 한번 지른다고 하는데 쟤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지 아빠랑 나랑 우리 아들은 바보가 아니면 성인군자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니까. 매번 자기가 꽂힌 것만 정신 팔려서 어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개미에 꽂혀서 너 온 집안이 개미 그린 거 상상이나 해봤니?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아휴. 그런 말을 하실 정도로 남편 역시 사춘기를 제대로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한테 없었던 그 반항기가 저희 아들한테 더블로 온 것 같았어요. TV에서 보는 문제의 아동이 하는 행동들, 주변에서 듣는 사춘기의 증오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제 아들이 다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중국집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나가다가 사고를 내서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괴롭히다가 정학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또 심장에 두근두근하면서 기절을 해버리고 남편이 아이가 친 사고 뒷수습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한테 화도 내보고 혼도 내고 나중에 울면서 읍소까지 해봤어요. 하지만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은 그때뿐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고를 치고 또 사고를 치고 계속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부방 운영하고 아이 키우면서 제가 기절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제가 마음 불편한 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크게 없으니 저도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 기절했다면 최근 몇 년 동안은 1년에 4~5번 정도, 정말 예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였거든요. 이대로만 살아도 좀 사는 것처럼 살겠다 싶어 행복하던 차에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참, 사람 삶이 완벽한 건 없구나라는 마음에
제 마음이 또 불안해졌는지 다시 자주 기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에 아들 상담 받으러 갔다가도 기절하고 아들을 혼내면서도 기절하고 경찰서에서도 기절하니 나중엔 아들이 저한테 못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픽픽 기절해서 관종처럼 관심을 끌고 싶으면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하라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 기절 잘하고 몸 약한 거 알면서 일부러 상처 받으라고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춘기고 철이 없다지만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아이로 키웠나 싶어 더욱더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당연히 아들도 참고 있지 않았죠. 버럭버럭 성을 내면서 자기 아빠한테 대드는데 남편도 지지 않더라고요. 네가 지금 다 망치고 있어. 이 완벽하지 않다고. 아빠가 생각하는 완벽이 뭔데? 일단 엄마부터 망했거든? 맨날 쓰러지고 기절하는데 그게 무슨 완벽이야? 내가 못할 말 했어? 왜 때려? 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덩치가 비슷한 두 남자가 서로 주먹을 날리며 싸우는데 그게 제가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가슴이 쪼여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절을 했다가 일어났을 때 저는 병원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평소 같으면 옆에 있을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렸다는 걸 알고 간호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남편분이 며칠 입원을 요청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바이탈 지수도 내려가 있고 전해질도 불균형하고 수액도 좀 맞으셔야 될 것 같고 며칠 정밀 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자분이 다 신청해놓고 가셨으니까 일단 내일 오전에 CT 찍고 오후에 MRI도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지금은 좀 더 쉬세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남편도 없을 뿐더러 저한테는 핸드폰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병원에 있는 전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남편이 저한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당신 같은 증상, 원인을 알아낸 사례가 몇 개 있더라고. 그거 검사해봐야지 해봐야지 했었는데 내가 애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이제 하게 하네. 다 신청해놨으니까 검사 혼자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일 때문에 아마 검사하는 동안에 병원에 못 갈 것 같아.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그래서 일부러 입원시켰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간병인이나 간호사한테 부탁하고. 아니 여보, 그래도 이렇게 아무런 의논도 없이 덜컥 병원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떡해. 그리고 형우랑 당신이랑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병원에 있어. 형우 괜찮아? 괜찮아. 자기도 그렇게 한번 화르르 속에 쌓였던 거를 주먹질로 풀고 나니 제정신이 들었는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나랑 대화 많이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남자들끼리는 또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푸는 것도 있고 그래. 아빠랑 아들이더라도. 차분한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정말 온갖 검사를 다 받았죠.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굳이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고 퇴원하고 병원에서 연락이 가면 그때 다시 내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원 준비를 하면서 남편한테 퇴원해야 된다고 전화를 했지만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제가 전화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제깍제깍 받던 사람이라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분명 제가 검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연락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집요하게 저한테 전화해서 챙기고 참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이니까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어쨌건 남편과 끝까지 연락이 안 된 채로 저는 퇴원을 했고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황당함에 다시 혼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림살이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그렇게 수월하게 열리지 않았으면 제가 어디 남의 집 들어갔다고 착각할 정도로 살림이라고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더라고요. 황당한 마음에 대문 안팎을 나왔다 들어갔다
들락날락하고 있자니 옆집 문이 벌컥 열리며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형우 엄마 퇴원했어? 네, 걱정해 주신 덕에.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아유, 안 그래도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형우 아빠가 자기 전해주라고 나한테 뭐 하나 남기고 갔거든.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꽁꽁 밀봉된 편지 봉투 하나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정말 불쌍한 사람 쳐다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시다가 혀를 끌끌 차고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편지를 읽으면 그 옆에서 뭔가 참견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 눈치인데 제가 편지를 받아들고 그냥 멍하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서 있기만 했거든요. 아주머니가 전해준 편지를 저는 차마 뜯어 읽지 못했습니다. 대체 안에 어떤 말이 적혀 있을지 너무 겁이 났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구구절절 아픈 남편의 말이 써 있었습니다. 아픈 저에게 지금의 아들이 옆에 있어봐야 서로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당분간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다른 곳에서 살다 오겠다는 거였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일단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어딘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저는 황당했지만 그거를 이런 방구 저와 의논을 안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편지에 적힌 남편의 말은 사실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긴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신경 써서 돌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고 아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 것도 맞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계속 아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부모님께 그 힘 넘치는 성질 우락부락한 아들 녀석을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말대로 그냥 저와 아들이 떨어진 상태로 남편이 아들과 살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게 가장 최선인 상황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족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했고 그거를 이렇게 통보받아야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채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친정엄마의 전화였습니다. 황망하게 남편의 편지를 주고 멍하게 앉아있는데 전화기가 울리더라고요. 혹시 남편인가 싶어 봤는데 친정엄마였습니다. 힘없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내가 지금 좀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얘, 너 무슨 일이 있어? 네 짐이 우리 집으로 다 와 있어. 너 무슨 일 있니? 어? 짐이 와 있다니 무슨 얘기야? 아니, 갑자기 이삿짐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지금 집 앞에 네 짐이 다 와 있어. 너 이혼하니? 순간 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일단 엄마에게 지금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겨서 친정집에 가 있기로 했는데 갑자기 입원을 하느라 말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엄마한테 엄청 구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위랑 손주는 어디 가서 자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시댁에서 머문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랑 헤어질 생각인가? 이런 식으로 끝을 내나? 아니 서류 정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될 텐데 등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토네이도처럼 휘저었습니다.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지도 판단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물색 없는 엄마는 계속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냥 엄마에게 짜증만 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대로 남편과 아들을 영영 못 보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황망함과 당황스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만나서 얘기를 하건 해결을 하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남편과 아들을 찾기 위한 저의 고군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시댁에서도 저한테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며 왜 네 남편과 아들이 사라졌냐고 오히려 물어보셨고 자초지정을 들은 후 황당함에 같이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흔적은 정말로 땅에 꺼진 것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대니 저희 친정에서도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람을 써서 이 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 버렸는지 정말 신기루처럼 둘 다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망연자실해 있던 그때 황당하게도 단서는 어이없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웃집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영혼이 반쯤 빠진 듯한 얼굴로 허망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시더니 아주머니가 무심히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아유, 아직도 못 찾았나 봐. 근데 그날 이사 나갈 때 내가 언뜻 보기는 했는데 웬 여자가 같이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김 과장이라고 하더라고. 혹시 아는 사람이야? 아니, 여간 친해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 아주머니 말을 듣고 순간 제 머리를 훅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 회사에서 일하다가 재택근무로 전환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 과장 아니었으면 지금 이 일도 구하지 못했고 김 과장 아니었으면 재택근무도 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말을요. 여러모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김 과장이라는 그 단어 하나는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렴풋이 김 과장이 분명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웃집 아주머니가 김 과장이라는 여자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니 뭔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그 사람을 모르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아들이 몹시 친근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옛날 회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남편과 아주 오래된 내연 관계인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돌아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사내 불륜으로 온통 난리가 난 것 때문에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퇴직을 한 거였더라고요. 남편과 그 김 과장이라는 여자는 회사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은 불륜 커플이었던 겁니다. 제가 아마 어느 여자처럼 남편에 대해 의심의 촉을 좀 세우고 바라보는 상태였다면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꽤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그저 미안한 게 많고 저한테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심조차 하는 게 남편한테 죄 짓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의심이 올라오려고 하면 이런 나쁜 것 네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남편은 김 과장과 신나게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간신히 찾아낸 옛 회사의 동료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그 선배가 늘 그랬거든요. 자기 삶은 완벽하다고. 현모양처 아내에 섹시한 애인에 들키지 않고 완벽한. 그 선배가 그런 거에 엄청 집착했어요. 뭔가 자기를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생각한 건지 딱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뭔가 세팅이 안 되면 막 화내고 생각한 건 해야 하고 집착도 있고. 여튼 죄송합니다. 얼뜻 듣기로는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찾아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예전에 야근하고 김 과장님 한번 모셔다 드린 적 있는데 지금도 그 동네 사는 줄은 모르겠어요. 일단 거기라도 알려드릴게요. 단서를 찾았으니 사실 숨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그랬는지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설명을 듣고 그동안 보였던 남편의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 수많은 집착을 보이며 통제해왔던 거죠. 그의 상상 안에서 저는 연약하고 처연한 아내, 말 잘 듣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김 과장은 숨어있는 섹시한 연인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다가 이웃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아들이 김 과장을 아는 것처럼 보였고 아는 걸 넘어 친근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하니
대체 아들에게는 그 여자를 어떻게 소개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옛 회사 동료가 알려준 동네 근처로 가서 쥐잡듯 뒤지며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정말 기막히고 어이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고요. 바로 남편이 아들한테 김 과장이 친엄마라고 한 겁니다. 그걸 알고 그 시점부터 아들이 삐뚤어진 것이었더라고요. 아들에게 저를 아픈 걸 빌미로 남편을 발목을 잡은 찐득이 같은 내연녀라고 얘기한 거 있죠. 얼마나 그 두 남녀가 애를 잘 구워 삶아 두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랬다 저랬다 저래서 그랬다 하며 저를 완벽하게 못된 찐득이 내연녀로 만들어 뒀더라고요. 사춘기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반항을 하고 저를 미워했던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생배 갈라 낳은 아이인데 내 아이가 저를 가정 파탄범으로 알고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피가 거꾸로 솟을 것처럼 화가 나니까 기절도 안 하더라고요. 그 며칠을 주변에서 맴돌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은 자기가 생각한 나름의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당당하게 일하는 워킹우먼, 아들을 쿨하게 챙기는 깨어있는 엄마이자 여전히 자기를 설레게 하는 아내인 그 여자와 꾸려나가는 가정이요. 그 안에서 제 아들은 온전히 아빠에게 속아 드디어 자기가 온전한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또 혼란을 겪게 될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진실을 숨긴 채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셋이 어딘가를 다녀오는 듯 한 차에서 내리던 순간 저는 남편과 김 과장이라는 여자 그리고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 일단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러 외쳤습니다. 자기 엄마가 당한다고 생각했는지 아들놈이 저한테 달려들어 손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친자 검사한 증명서까지 내밀며 너는 내 아들이 맞다. 네 아빠가 이때까지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모두 폭로했습니다. 멍한 얼굴에 아들이 서류 한번 봤다가 자기 아빠 한번 봤다가 저 한번 봤다가 무척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직 사춘기도 안 지난 아이인데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저를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속여온 남편놈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예요? 아빠가 이때까지 나한테 말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빠 얘기 좀 들어봐. 야, 아빠가 다 설명할게. 여기 서류에는 내 친엄마가 이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빠. 아빠가 이때까지 나한테 얘기했던 거 다 그런 거짓말인 거예요?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고 있자니 아들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자기를 속였다는 둥,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둥,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냐는 둥,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면서 달려들어서 저는 사실 말릴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뒀다가는 아이가 남편한테 크게 손찌검이라도 할 것 같아서 일단 그건 뜯어 말려야 했죠. 갑자기 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잘못을 빌더라고요. 자기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나요? 친엄마라고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너희 엄마는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김 과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줬대요. 그리고는 온갖 거짓말로 아이를 혼란스럽게 했더라고요. 이게 그러고도 아빠인가 싶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주먹 날려 한 대 세게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런 놈한테 주먹질하는 것조차 제 손이 아까워서 참던 그 순간 시어른들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미리 한 연락을 받고 이게 무슨 소리냐며 달려오신 거죠.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상상의 완벽함을 위해 여기저기에 거짓말을 쌓아왔던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다 드러나서 민낯을 보인 거잖아요. 게다가 추악이 그지없고 회복 불가능하고 더 이상 수습도 어려울 정도로 엉망인 모습으로요. 황망해하는 시댁 어르신들에게 저는 혼절할 것 같은 걸 최대한 참고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은 이거 완전 다 망했구나 싶었는지 시댁 어르신들이 도착하자 바로 짜증을 내며 도망가 버렸고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정말로 저 여자가 친엄마가 아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은 듯 했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자기 자식을 두고 그렇게 달아나지는 못할 테니까요.
당황한 남편이 그제야 아무 말 대잔치를 하듯 이 말 저 말 할 말 안 할 말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완벽한 가정은 이게 아니었다나요? 시아버지가 듣다가 바로 뺨을 올려붙이고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며 등짝을 후드려 패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가슴을 치며 저놈이 온 집안을 개미굴로 만들었을 때 정신이 나간 놈이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데 그걸 몰랐다며 자책하셨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라는 놈은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완벽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멍멍이도 웃고 갈 헛소리를 너무 정성 들여서 하니까 오히려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생각한 그 완벽이 뭔데? 이렇게 지금 다 너를 보면서 비난하는 거? 죄다 망치고 실패하는 거? 그게 완벽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라면 이런 게 아니었어. 이런 건 내 계획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네 개똥 같은 그 계획이 뭐냐고. 그게 뭐길래 나도 네 아들도 이런 구렁텅이에 빠뜨리냐고. 저의 일갈의 남편은 살짝 넋이 나간 것 같은 멍한 얼굴을 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깨면 최종 보스까지 다 물리치는 게임을 바로 이기기 직전 실패한 사람의 망연자실한 얼굴 같은 느낌이랄까요. 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진실이기는 하지만 그날 게임하는 거 건드렸다고 불에 댄 망아지 마냥 펄펄 뛰었던 그날, 이 사람이 살짝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순간 이 모든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끌어온 제 잘못이죠. 결국엔 그 판단이 이 파국을 만든 것이니 누굴 탓하겠어요. 그냥 제 가슴을 쥐어뜯고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요. 그리고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고 제 앞에 엎드려 펑펑 울며 저한테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 자기 불륜 때문에 오랜 세월 저와 아들을 속여온 남편놈의 잘못이죠. 그 와중에도 이 남편놈은 아들에게 아빠 버리면 안 된다고, 아빠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진짜 어이없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들이 한마디만 더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볼 거라고 소리를 빽 지른 후에야 그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아들의 양육권을 획득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과정도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자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자료를 모으고 증인들을 불러서 합의가 아닌 소송을 진행해야 했거든요. 어찌나 자기가 피해자인 양 구는지 그 사람 말 듣다가 저조차도 어라?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정신병자 같은 남편과는 달리 그래도 합리적이고 제정신인 시댁 어르신들 덕에 2중 3중으로 속을 끓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조차 제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재산 분할도 꽤 많이 받고 결국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자기 아들 편 들었다가 평생 손주 얼굴도 못 볼 것 같으니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저만 보고 저만 사랑할 줄 알았던 그 남자가 그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어이없게 이혼을 하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모두를 속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속은 저나 속인 그 사람이나 참 사실 한심하기로 따지면 개긴 독인이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고 한편 정말 오싹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생각한 완벽함에 들어맞는 사람을 찾아 그 오랜 시간 집착하며 달려든 그의 무서움이 사실 여전히 저를 좀 덜덜 떨리게 합니다. 혼절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여전히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답답해집니다. 마치 누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채는 것처럼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병원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러는 거라며 당분간 정신과 치료를 함께 병행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가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아들도 심한 불안 증세로 예전에 없던 틱 증상까지 생겨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 우선 아이의 1년 휴학을 단행했습니다. 우선 저와 아들 둘 다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후 아들도 저도 좀 회복을 하고 나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합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당신들이 도와줄 테니 남편이 찾을 수 없는 외국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들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랑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면
강원도 쪽으로 집과 땅을 사서 이사하고 홈스쿨링과 주말 농원 운영 등으로 한번 둘이 같이 살아보려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춘기 병 싹 나은 아들이 저를 지금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고 저 역시 툭하면 쓰러지고 혼자라던 예전의 제가 아니거든요. 제 아들을 위해 누구보다 용감하고 씩씩한 여자, 아니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끔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손에 끼운 고무줄을 3개 당겨 정신을 차립니다. 앞으로 살면서 분명 고된 순간들이 많이 올 겁니다. 지금처럼 고무줄 튕기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순간이 분명 수도 없이 오겠죠. 하지만 저는 기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거예요. 제 아들의 엄마니까요. 언제고 예전 같은 집착과 집요함으로 무장하고 아이 아빠가 스물스물 우리 인생에 스며들어올 때를 대비해야 하거든요. 아들과 저 둘의 단단한 유대 관계로 함께 이겨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